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께서 저희 때문에 협상이 늘어지신다는 발언을 이렇게 하셨던데 저희는 아주 강력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경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서 8명의 예비후보를 결정하고요. 2차 예비경선을 통해서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죠. 당의 대선 주자들의 입당,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대선 경선 후보 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경선위원장은 어제 경선준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본 경선 후보자 접수를 받고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국민과 당원 의사를 50대 50으로 반영한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예비 경선 일정이 나왔는데요. 1차를 보니까 일단 8명의 예비후보를 결정하는데 100% 여론조사로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당은 과거에 컷오프를 대선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한 두세 명이 붙었지 이렇게 풍년인지 정말 몰랐어요. 이름도 못 듣던 대선 주자도 막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한번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타금을 이렇게 적게 받아서 대선 후보 경선을 그냥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타금을 좀 많이 받아달라고 요구했는데 통상 과거에도 한 3억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컷오프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기타금 3억 뭐 이렇게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처음에 네. 1차는 1억, 1억, 또 2차는 2차는 또 1억, 또 3차는 또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좋다고 꼭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후보가 너무 많아지고 네. 전국 지지율 1%도 안 되는 분들도 마구 나와 있으니까 경선 자체가 깔아앉았어요. 이제 공약 같은 거를 좀 눈에 띄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아예 주목을 못 받으니 엽기적인 공약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엽기적 예를 들어주시면. 그건 이야기 안 할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막 후보가 너무 난립해가지고 조금 부담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야말로 뭐 외화내빈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내화 내화. 한편으로 보면 뭐 코로나가 만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미디어만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공약 하나든지 혹은 일정한 5분 발언을 잘하면 이렇게 네. 전국적 지지율을 한꺼번에 올려서 대선 후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정당들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게 나라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각 정당이 만들어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들 책무는 안 하고 그때 반짝반짝한 자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꼴사납게 느껴질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래도 최소한 뭐 기타금 2, 3억 정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도지사를 한 번 했다든지 광역단체장 1회 이상, 뭐 국회의원 한 번 이상 네, 이런 정도 기준을 여러 가지 좀 그런 엄격하게. 종합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에서 조금 대통령에 대한 무게감, 후보들에 대한 무게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난 주말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만났습니다. 친목 회동도 하고 8월 입당이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도 그 8월 입당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부산 방문했을 때는 보면 네. 부산시장이 수행하고 의원들이 수행을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서류상으로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 뿐이지 이미 우리 당 식구와 같이 전부 그렇게 보였어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우리 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생각은 뭐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당에서 이제 건너간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우리 당 지도부에서 8월 중에 입당하지 않으면 전부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제명을 진짜 시키는 상황이 되어도 나는 입당하지 않겠다면 그 뭐 대통령 후보로서 되겠습니까? 이미 8월 초에 아마 입당을 해야 될 거고 다만 제가 보기엔 길이를 택하고 있지 않는가. 길을.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분은 당에서 좀 잘라줘도 난 불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후원금보다 네. 윤석열 전 총장 후원금이 많아지면서 네. 국민의힘이 고사당하고 윤석열의 새로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로 보면 계속 버티는 모양새예요. 뭐 하루 만에 25억 뭐 상한을 예. 찼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래서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10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자였다라고 그러면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좀 더 밖에서 더 버텨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돈을 내가 줄게.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까지 버텨볼 공산이 가능성도. 아닌가. 다만 이제 결국 그 경우에는 지지율 지지율이 크겠죠. 이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빠졌을 경우는 밖에서는 도저히 힘들다. 이제 백기투항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버틸 때까지 버틸 공산이 아닌가. 지금처럼 양 정당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 밖에 있는 것의 리스크, 당 안에 있는 리스크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견뎌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힘하고 잘 안 친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홍준표한테 혹은 뭐 유승민한테 먹힐 것이다. 먹히는 것이 아닌가. 예. 조금 더 내성을 키워서 확실하게 네. 굳히자. 아무리 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비틀거려도 자기 지지율의 기본이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의 시차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뭐 안에 후보들이 떠야 말이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계속 웃고 계신데요. 그냥 웃지옵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하는 게 훨씬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 당외에서 활동을 했는데 별 소득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지율보다라도. 네. 수치상으로 지지율이 조금 그 소강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당 외에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당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축하하는 척하고 물어뜯으려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몇 분 계시죠? 네. 그분들이 무섭다면 당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입당을 촉구하는 의원이 40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실제로 당에 들어왔을 때 한 60명 정도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대열에 동참했다면 그러면 함부로 물어뜯을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당의 제가 절반 보니까 이상. 이번에 네. 그 유권자들의 구조가 과거에는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 40%를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항상 흔들렸다고 하는데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강렬하고 반대로 또 정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렬해요. 네, 네. 누가 집권하든 뭐 나는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뭐 내하고 무관하다는 사람들이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극단으로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를 차지하고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10% 정도? 네. 근데 그분들은 투표하지 않아요. 아, 결국에는 중도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장외에서 보수 진영, 뭐 중도 진영, 뭐 진보 진영을 넘나들면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을 쫓는 거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를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희망만 심어줘도 지지율 50%를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임을 본인도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가 되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 외곽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면 돼요. 그리고 특히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 네거티브 대응도 공방이 길어지면 네네. 결국 이쪽에서 발산하는 메시지가 커야 돼요. 그러려면 의원들이 많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지율을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그게 그를 가장 통해서 합리적이다. 당의 주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직 의원, 박민식 의원, 뭐 이학재 전 의원 등등 해서 갔고, 뭐 김병민, 광진 당협위원장, 현직 이제 당협위원장이 갔고,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좀 가까운 사람들이 갔네, 이렇게 해석이 또 되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야, 나 관여한 거 전혀 없어. 김병민 지금 대변인도 아니 뭐 허락받고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뭔가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전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좀 소통이 잘 안 안 돼서 됐었죠. 불발이 됐었는데 아마 참모진이나 진영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만나기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는데 완전히 딱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김종인 위원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네. 좀 자기가 버겁다고 느꼈는데 네. 지금은 소위 말하는 국민 캠프라고 하는 자기 캠프도 있고 지지하는 측근들 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그룹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A부터 Z까지 다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중간에 메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김병민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간에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리 역할. 한편으로 보면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친한 네네.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서서히 그런 면에서 김종인 역할론이 되고 8월 중순 정도 아마 뭐 공개적으로 만나든 비밀리에 만나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별의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띄워주는 분위기였어요. 윤석열 전 총장. 그러더니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모조리 디스를 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약간 띄워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마음 좀 떠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 분 어떤 관계로 변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김동연 부총리를 좀 최근에 많이 띄웠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추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 인터뷰에 와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정권이 교체돼 봤자 정치판은 똑같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몽땅 드러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새로 판을 다 짜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그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저렇게 하려면 지지율이 한 90%는 돼야 돼요. 제3지대에서 정말 버티려면. 그렇죠. 90%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데 내가 보면 0.9%도 안 되거든요. 지배 세력을 몽땅 드러내고 새로운 지배 세력을 갖춘 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태조왕건하고 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네. 그리고 근대에 박정희 3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씨는 지금 대선 출마할 게 아니고 먼저 군입대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한 번만 봐도 아는데 김종인 현인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왜 띄웠느냐? 그거는 이제 다 목표가 그냥 네. 제가 봐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고 보고 여전히. 윤석열이 벼르 순간을 맞이했듯이 김종인 위원장도 벼르 순간을 다가가기 위해서 네네. 소품으로 김동연이 등장한 것 아닌가. 그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생각이고 네. 그런데 이제 김영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3지대에 있으면서 만나면
김종인 위원장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둘이 또 안 좋아질 아이 수 뭐 있죠. 벼루순간인지 알았는데 뭐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은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우리 당에 입당을 했으니 이제 당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직전 당대표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인사를 가서 입당했습니다. 인사로 가면 돼요. 그 정도가 딱 적절한 모습이다. 그러면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제 입당했으니까 또 그에 맞춰서 맞는 얘기를 하시겠죠. 또 다시 야강론을 다시 이야기를 또 하겠죠. 이제 태세 전환을 또 하실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워낙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앞에 대놓고는 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요. 앞에서는 네. 뒤통수에는 또 다른 얘기 할 수 네, 있죠. 제가 그 뒤쪽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윤 전 총장 캠프 이제 구성을 두고 지금 당 내가 굉장히 분란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친윤 반윤 구도로 나눠지는 거 아니냐. 최고 위도 뭔가 쩍 갈라졌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좀 비판적인 왜 우리 사람 데리고 가 우리 당 사람 데리고 가 약간 이런 거고 뭐 아시겠지만 홍준표 유승민 의원들도 다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들어가도 좀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박은순 시장이 무소속일 때 네. 당에서 저를 부시장으로 보낼 때 제 미션이 입당을 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역할이 있었듯이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가 8월 달에도 입당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으면 내부 가고 싶은 사람들을 출당을 시켜서라도 가서 도와줘서 모시고 들어오는 방식을 해야죠. 윤석열 캠프로 이제 간 사람들을 두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이제 징계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현실적으로 그 싸움판을 벌이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분도 계셨고 굉장히 뭐 극명하게 좀 갈라졌는데 사실 이제 제 입장은 이렇죠.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잖아요.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와 어떤 뜻이 맞으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 당으로 영입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내보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유능한 대선 주자를 선출해서 그 대선에 내보내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당내에서 주자를 키우지 못하고 밖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정치 세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네, 네. 그것은 자업자득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야당이 대통령의 저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하게 투쟁한 적 없이 사실은 수수방관했거든요. 지난 총선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폭정에 저항한 사람은 윤석열 하나였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네. 나머지 조금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그러니 이제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야당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맞죠. 그러니까 야권 주자 1, 2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하고 맞는 그런 대선 주자를 영입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갔다고 거기서 캠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제명하겠다고 달려들면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적이라는 전제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할 어떤 주자를 도우는 일종의 뭐 길잡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원래 왜 우군이 오면 성문을 닫아 걸고 저 사람이 우리 적인지 아군인지 처음에 정찰을 해보고 네. 일단 우리 편이다 하면 또 가서 마중 나가는 또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길 안내도 하고 또 오는데 습격당하지 않도록 또 경호도 하고 네. 뭐 옛날 사극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경선에는 함께 참여해달라. 그리고 이미 우리 선발대가 가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선에 공정하게 당신이 부당하게 공격받지 않도록 당신과 당신의 가족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하고 함께하지. 어쨌든 야권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 비판만 하면은 비판 정도가 아니고 제명하겠다 이러면 네.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가능하지도 않아요.
제명이요? 왜요? 우리 당은 이제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네.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아, 없습니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윤리위원장부터 윤리위원 임명하고 네네. 그리고 윤리위원회 소집하고 제명 절차 거치고 최고회의 오고 그 중간에 여름 휴가도 있고 이래서 그새 아마 입당할 거라고 그 사이에 봐요. 입당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구성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예고전이죠. 예고. 만약에 8월 말이든 9월 달에 입당을 하면 이제 전면전이 되겠죠. 그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을 보면서 막 즐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백제 논쟁을 보면서 좀 있으면 이제 신라 논쟁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미리 와서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올라타려고 하느냐 네, 꽃가마. 무임승차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네, 네. 있을 수 있고 본격적인 어떤 치고받기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빨리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이게 당이 스포트를 해서 지지율을 높여주느냐 별로 시원찮다. 후보가 돼서 싸우던 네. 아마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네. 기대한다. 네. 개봉박두.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난 27일이었습니까? 결렬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와서 어떻게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상하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한 말 워딩을 곱씹어 보면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감 잡으셨군요. 근데 당원들에 물어보지 않고 그 말은 쓰는 거거든.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안 될 이런 줄 부분이고. 알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김채고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저쪽의 조건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입장을 결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이 완전 의지가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국민의당에서 예, 의지가 예, 없다고 본다.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네네. 이제 뭐냐면 국민의당 제가 이제 또 상당히 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꽤 많이 하셨죠, 연구를. 국민의당 당헌에 보면 어떻게 되어 네. 있냐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국민의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에 사퇴해야 돼요. 당내 선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1년이 이제 지나서 그렇죠. 안 남았으니까. 지금도 대표니까. 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 당헌 당규를 바꾸면 돼. 그냥 바꾸면 되지 뭐. 근데 그러면 새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합당을 하거나 뭘 해야 돼요. 사실 분명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 당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를 따로 운영하자. 그리고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니 왜 나무당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이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주장은 뭐 예를 들어 최고위원을 한 자리 내놔라. 시도당 위원장 5자리를 내놔라. 여의도 연구원장을 내놔라. 당협위원장 29자리를 내놔라. 안철수 대표께서 빌려주신 돈을 9억 원이 넘는 그 돈을 갚아라. 뭐 그런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진짜 대선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차라리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말지. 그걸 우리 당을 어떻게 합당이나 이 절차를 거쳐서 우회 상장을 하시려면 이게 합당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번 판은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본인이 생각해도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그다음에 뭐 최 감사원장 그 대세고 이미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뭐 신비주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합당을 한들 지형 자체가 사실은 자기한테 이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사실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하는 거라고 보고 한 4년을 그냥 쉬겠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합당 절차 없이. 네. 근데 의원님은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 정말 나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당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딴 이야기는 해도 굳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절차를 타든 안 타든 시동은 걸어놔라. 그런 거죠. 뭐. 절묘한 표현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철수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또 철수가 올 것 같아. 올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이제 직접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대선에 나갈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곧 이제 입당을 하고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윤석열 본인 등판 개봉 박두.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메비우스. 안과 밖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도 원래는 이게 여당의 악자인데 그런데도 실제로 이 논의가 어떻게 확진이 되냐면 윤석열 책임론이 얘기된다든지 한편으로 홍준표 대표는 또 윤석열을 공격하고 또 윤석열 총장을 도우고자 하는 사람이 적인지 동직인지 징계의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입가경식으로 메비우스 띠 한과 밖에 구분 없는 밖에 폭탄을 던졌는데 안에서 터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2주의 주제어는 국민의힘인데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6만 8천여 건입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은 72%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뒤이어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카페 순으로 정보량이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1위 확정과 3위 판결은 지난 2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른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큰 뉴스였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댓글 사건의 몸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센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때문에 두 단어가 정치 관련 뉴스에서 급상승 키워드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국회의장입니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도록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였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 중재안을 내면서 문제가 극적으로 풀린 것입니다.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장이 급상승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5위 도지사는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보수의 정통성은 물론 중도 확장성까지 갖춘 자신이야말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다음 달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도 밝히면서 도지사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연관어 중 인물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윤석열입니다. 2만 건이 넘었죠. 지난 25일 윤 전 총장 측이 캠프의 정식 이름을 국민캠프로 정하고 전지구현 5명을 포함해 캠프 구성원을 대거 보강한 것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당대표인 이준석입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언행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 소속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대거 합류한 것에 대해서는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죠.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은 지난 25일 치맥 회동을 하면서 언론의 머릿기사를 또 한 번 장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대동소이, 시너지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3위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세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4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네요. 지난 26일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일단 예비 후보 등록 후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위는 이재명입니다. 여권의 유력 후보인 만큼 야권의 견제를 많이 받으면서 연관어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와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하면서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여론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됩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오는 2028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2027년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대법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법까지 간 어떤 판결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의 또 경남도지사로서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책무를 가진 공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민주당도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더 큰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으니까 계속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 정도 차이 날 때 드루킹 일파들이 모여가지고 매크로를 돌려서 댓글 조작을 엄청 들어갔고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인 기사는 위로 올리고 부정적인 것은 내리고 안철수 후보는 긍정적인 건 내리고 부정적인 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지율 격차가 확 달라졌고 끝내는 2배 차이가 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수혜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상한 사건이죠. 자기는 그만큼 떠들어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국정원 그 댓글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혐의 자체는 업무 방해 혐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공권력을 활용한 그런 어떤 부당한 지시,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과 뭐 실제적으로 이거 뭐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혹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후보 본인이 모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법 판례로 나와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네네. 정당성의 어떤 그 약간의 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그런 입장들을 표명할 필요는 있겠다. 유감 그래서 표명 정도 유감 할 수 표명을 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드루킹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당장 대부분의 주자들은 김경수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후보를 좀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별로 큰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판은 이재명, 이낙연 네. 또 혹은 뭐 정세균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아니 것이고 왜 추미애 전 장관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뭐 제가 한 표 던진다는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시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갔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표들이 보이고. 아이고 왜 대놓고 디스를 다만 이렇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추미애 후보의 표도 없지 않아 상당히 중요한 결선 투표 간섭 효과를 가져갈 간다면? 것이고 김두관 후보로서는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경남 표심에 대한 단둘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추미애 후보를 공격한 것이지 추 후보의 표가 그렇다고 자기 것이 된다거나 그런 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선에 가서 여야가 맞붙었을 때 어쨌든 이게 악재잖아요. 드루킹 사건이. 악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방어를 계속 해야 되는 스탠스가 될 거고 앞으로 대선의 쟁점으로 계속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없어지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드루킹 그 사건이 결국 이제 김병수 지사가 지시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댓글 작업을 하고 또 순위 조작을 했다는 사건인데 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는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 여론 조작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첫째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드루킹 또는 제2의 바둑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만에 하나 단서라도 잡는다면 대선을 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네. 굉장히 좋겠다. 만에 하나 걸리기만 하면 거의 뭐 판이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해묵은 지역주의로 충돌했습니다.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없다고 한 이 지사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이 전 대표가 지역주의를 소환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두 분의 신경전이 좀 거세지고 제3자가 봐도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일 지금 속이 타는 분들은 그 외의 후보들이죠. 그 외에 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뭐 이런 등장할 수 겁니까? 있는 등장 기회를 무대가 안 주니까. 예. 그렇게 일기를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더 유리한 게 이낙연 후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구도에서. 네, 트렌드이기도 하고 백제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의 표심이잖아요. 전라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하고 연결돼 있는 전략 전술을 보면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싸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네. 계속 뭐 치고받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 발언에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상쇄시키려고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덧거리를 하고 이제 발을 집어넣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영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격했듯이 그 일파
아니냐. 혹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또 공격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시원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싸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백제 그 발언을 한 것이 잘 들어보면 엄청 칭찬한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앞에 이낙연 후보를 칭찬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뭐 그러면 아니 뭐 내가 그때 당시 덕담으로 했는데 지금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막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막 계속 막 뭐 하니까 그 점은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 같고 언론에 보니까 이낙연 지사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최근에. 네, 네네. 최근에 이재명 지사는 확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그 성남시장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치명적으로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대응이 앞으로 계속 저렇게 가지 않을까. 사실은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많았던 것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거의 트렌드 자체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면론 이후에. 예. 네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소위 백제 후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권이 신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백제 후보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그런 발언 때문에 그것이 더 엑스클레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지사 캠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빨리 뭐든 네거티브 전략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 비전으로 다시 전체 구도를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다가 이제 백제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뭐 확장성 얘기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읽기에 따라서는 이낙연 후보를 칭찬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하지 하면서 또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은 그렇게 읽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전혀. 네네. 다만 현실적으로 인구라든지 모른 면에서 호남 후보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국가 지도자로서 그러한 그 문제가 되는 개념에 팍팍 치고 들어가는 것이 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서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들어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칭찬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인식 구조가 뭐가 있나 하면 호남 사람은 안 돼. 이게 있어요. 전제가. 백제라고 표현했지만 호남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당의 주류이지만 호남 사람들로서는 이게 집권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딱 깔려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호남의 유권자 내지 호남의 저 지식층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호남 고립론이에요. 네네. 거기 대고 백제가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데 당신은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호남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폭로한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사람인데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싹 본심이 이야기하는 읽힌 거다 한마디로. 본심 정도가 아니라 네. 호남의 주민들에게 심장을 그냥 칼로 푹 찔러놓고 그렇게 보셨군요. 웃고 있는 거죠. 아니 너 당신 말이야 아플 것 같아서 침 놓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찌됐든 뭐 누구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워낙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 원팀 정신 어디 갔어? 이러지 마. 이렇게 송영길 대표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제 후보 진영 간에 구성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또 당의 원로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의 국회의원들 간의 비방점들이 좀 있을 수는 있고 좀 살벌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옛날에 그 친이 친박만큼 그렇게 이렇게 역사성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17년 전 노무현 탄핵까지 막 과거로 막 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좋지 않죠. 과거형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두 후보 다 약간의 어떤 그
부족함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 반대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낙연 후보의 그 지금 쟁점. 캐치업 마크고, 네네네. 뭐 물론 언론에서는 했을 수도 있다, 반대했을 수 있다. 두 표 중에 한 표는 이낙연일 가능성이 네네.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둘 다 빨리 꼬리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죽기 살기를 싸우기를 바라죠. 아, 네. 그렇죠. 네, 양쪽 다. 근데 이제 그 탄핵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그 이낙연 지사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지사가 그때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탄핵을 찬성한 듯이 행동해 왔어요. 이재명 지사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제 어쩌고 해놓고 이게 이제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지금 이 궁지에서 탈출하려는 상황이에요. 네네. 서로가 서로를 서로. 공격하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예년이라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을 시기지만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휴가도 반납한 채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모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하고 또 슬기롭게 심신을 달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